자, 안녕하십니까. 김희식입니다. 2015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년 문제하고는 좀 많이 달랐고요. 그리고 올해 문제가 교육학 논술다운 논술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뭐 혹자들은 강의를 하신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시는 어떤 분들은 다시 뭐 객관식으로 회계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왜 객관식으로 회계하느냐라는 말을 쓰고 있느냐면은 기본적인 내용을 암기하고 있지 못하면 못 쓰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근데 작년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었었느냐면 그냥 교사의 마인드였었습니다. 일종의 어떤 특별한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뭐 이런 이제 개념들이었다면 올해는 그런 것보다는 확실한 이론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작년 문제하고 좀 사뭇 다른데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 기출문제가 올라와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 기출문제 벌써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차피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왜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것이 좀 문제겠죠. 그리고 결국은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공부 방향은 이러해야 되겠다라는 걸 지금 알아가기 위한 것일 테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내가 쓴 올해 시험 보신 분들 내가 쓴 것은 그럼 어떻게 채점이 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것도 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네요. 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 군데에 그 기출문제를 분석한 글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아마 저도 확인을 좀 했던 그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여러 곳에서 그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 잘못 분석하고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문제는 첫 번째 자유교육을 가지고 써라라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출문제를 혹시 올해 시험 보지 않은 올해 4학년에 올라가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어차피 기출문제를 좀 봐야 할 수 있는 거니까 1쪽에 보시면은 문제만 좀 보겠습니다. 문제만. 다음은 A중학교 학교 교육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워크숍에서 교사들이 불임토의 결과 일부를 교감에 발표한 내용이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A중학교에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첫째, 교육 목적을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논해라 그랬어. 결국은 교육의 목적을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논해라 라는 말은 문제가 그렇죠? 문제 1이 목적을 자유교육 차원에서 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자유교육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 목적을 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 노량진 중학교에 지금 이제 문제라고 그런다면은 노량진 중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을 설정하려고 그러는데 교육의 목적을 자유교육 차원에서 설정해라 지금 그 말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육의 목적을 자유교육 차원에서 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유교육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간혹 어떤 분들은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는 뭐냐면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걸 준거라 그러거든요. 그럼 교육이라고 할 수 교육이냐 교육이 아니냐의 준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준을 설명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목적은 어떤 것이어야만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여기에는 내재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이런 말을 이제 쓰는데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임지적인 것인데 임지적인 것 중에 임지적인 안목 이런 말을 쓰고 있고 방법은 학습자의 자발성을 두고 있어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거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지금 피터스가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무엇이 교육이냐. 그러면 교육적인 것과 교육적이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준을 내세운 게 이 세 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내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내재적 가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얼마나 잘 훈련된 수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아니고 체육으로 얘기한다면 스포츠맨십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의 목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용은 인지적인 거고 방법은 자발성인 거.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교육이란 뭐냐, 도대체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를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피터스의 이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목적과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요거 하나만 설명할 수 있어요. 요거 하나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뭔데요? 내용과 방법은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자유교육 입장에서 목적을 논해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피터스를 갖고 얘기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유교육을 모르니까 피터스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절대 아니에요. 교육의 목적, 자유교육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격 완성이거든요. 인격 완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전인교육이고요. 이 자유교육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갖고 해야 되느냐, 뭐를 갖고 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제가 다 써드렸는데 뭘 갖고 해야 되냐면은 7자유과라는 거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그 7자유과를 갖고 교과를 가지고 인격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도야로서 교육관이라고 그래요. 그 도야로서 교육관에 해당하는 말을 쓰는 것이 답이에요. 피터스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피터스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그 교육의 목적이 된다. 웃기고 앉았네. 다른 사람 다리 긁는 거다. 그럼 선생님 피터스를 쓰면은 혹시 부분 점수라도 안 줄까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평가원에 이의 신청한 거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시험 문제가 어려웠는데 떨어뜨리려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시험 문제를 냅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했어요. 시험은 뭐 때문에 내는 것이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는 것이다. 요즘 문제가 됐던 것이 뭐지요? 수능에서도 변별력이죠. 상대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변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몰매를 맞는 거예요. 무슨 과목인가는 무슨 과목인가, 저 과목도 잊어버렸는데 무슨 과목인가는 4% 넘게가 1등급이라며. 1등, 무슨 수학? 그러면 1등급에서 9등급까지가 나와야 되는데 만점자들이 전부 다 1등급이에요. 만점자들이 4%가 만점자래. 그럼 한 문제만 떨어지면 1등급에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건 올바르지 않다. 왜? 정상분포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수능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정상분포를 그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임용을 시험 보는 거니까. 그래도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0점 몇 점 갖고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부분 점수를 주려고 마음을 먹을 것이냐? 천만에. 왜? 내 자식이 시험 본 것도 아니여. 내 자식이 임용 시험 봤으면 부분 점수 주라고 아마 채점자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 내 자식도 아니야. 어떤 새끼가 붙었지 관심 없어. 왜? 이름 가리고 채점하는데 뭔 그 관심이 있어. 잘하는 새끼 뽑으면 되지. 그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 유사 답에 대해서 점수를 줄 것이다. 그건 네 생각이지. 떨어뜨리기 위한 거. 떨어뜨리기 위한 거. 그래서 피터스를 가지고 설명할 것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자유교육과 관계돼서는 그 뒤에 5페이지를 보시면 5페이지에 이제 요거 제가 이렇게 PDF 그립 해갖고 올린 건데 제 교재에 첼바할 때 수업했던 거에 보면 이렇게 이제 교육 목적론과 자유교육을 같이 얘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유교육과 교육 목적론을 같이 해서 제가 냈던 건 뭐냐면 무엇 때문에 자유교육은 조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격 완성, 전인교육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쓰려면 교육의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재적 목적으로 가는 게 자유교육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요. 그렇게 쓰면 그 맞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결국은 도야로서 교육관이거든요. 그 도야로서 교육관 갖고 써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5쪽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수업 시간 했던 문제고 뒤에 6쪽을 보시면 자유교육론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유교육론이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자유교육론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하는 거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고대 교육론. 그래서 이번에 동그라미 중심주는 지식의 개념과 마음의 개념 그리고 이 양자간의 관계성을 밝혔는데 왜냐하면 자유교육은 지식을 획득을 통한 마음의 종합적 개발, 지식 획득을 통해서 마음을 개발하는 것, 토야로서 교육관이란 말이지. 그래서 세 번째 자유교육은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는 교육이면 그건 합리적 마음을,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하는 것, 합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개발하는 것, 이게 자유교육이단 말이죠. 그래서 4번에 고도의 전문적 분화보다는 학문적, 인격적, 특성, 통합, 이름하여 전인교육이다. 이런 개념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교육 목적,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을 제가 이제 해놓은 것이 뭐냐면 내재적 목적이 자유교육이니까 그래서 가로 3번에 소크라테스의 교육 목적, 결국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처럼 같은 동네니까 전부 다 그래서 자유교육적, 내재적 목적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게 세 번째 도여서 교육관과도 관련되는 것들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유교육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피터스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자,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문제를 보시죠. 자, 두 번째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작년 시험과 다른 것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작년 시험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작년 시험도 제가 여기다가 다 머릿속에 있으시긴 하겠지만 2004년 중등 문제를 한번 볼까요? 2004년 문제 어디 갔나? 제가 해놨는데 맨 뒤에 12쪽에 있네요. 12쪽 여러 번 나눠드린 12쪽에 2014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문제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 박스는 작년에는 박스는 볼 필요도 없었어요.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라든 다음 A중학교 초임교사인 전부 다 중학교 박교사 경력교사인 최교사에 되어 있는 다음 대화문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문제 원인을 두 가지 원점 그리고 아예 빡 정해줬어요. 잠재적 교육과정, 문화실조. 그러니까 잠재적 교육과정 얘기하고 문화실조 얘기하면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뭐 또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뭘 갖고 해라? 협동학습, 형성평가, 지도성 정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 문제는 어때요? 뭐라고 써놨어요? 그냥 교육과정 개발의 특성이라고 써줬어요. 그 어떤 교육과정 개발이냐? 모르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보기를 읽어서 보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야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보기를 좀 이따 좀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과제 제시 방안. 이거는 작년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됩니다. 이거는 답이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4점 다 맞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 이런 문제였단 말이지. 그냥 학습 동기 유발을 해서 어떻게 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습 조직. 조금 이따 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학습 조직은 여태까지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났던 문제예요. 그래서 제 기본서에 학습 조직 있고 제가 기본 수업할 때 수업을 했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문제로는 언급을 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왜? 한 번밖에 안 났었으니까. 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한 번 난 것까지 뭐 맨날 그 모의고사 뭐 풀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날 거라는 생각은 저도 사실 못 했었어요. 학습 조직만큼은. 왜 여태까지 한 번도 그것도 한 번도 언제가 어디서 났냐면 초등에서 났었어요. 객관식일 때. 중등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문제 냈던 이 새끼가 또 올해 문제 내러 왔나 그런 생각들.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 우리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박스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줄에 먼저 교육 목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합리적 정신을 개발하기 이거 있잖아요. 이게 답이잖아요. 합리적 정신. 합리적 정신을 개발하기 위해 지식교육을 추구해왔습니다. 자, 합리적 정신을 개발하기 위해 지식교육. 제가 조금 아까 봤던 자유교육하고 맞죠? 교과를 통해서 마음을 개발하는 거 맞잖아요. 이게 자유교육이란 말이야. 이게 도야로서 교육관이란 말이지. 그런데 지난해 도입된 국수영 교과에 대한 특별 보상제 시행으로 이들 교과의 성적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지만 학교가 추구하고자 한 것과 달리 반별 경쟁에서 이기거나 포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교육 목적이 왜곡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외제적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포상을 받는 건 외제적 목적이란 말이에요. 뭐 교육이 수단이 되는 거잖아.
내재적 목적은 교육 자체가 목적인데 인간성을 개발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포상을 받기 위한 거니까 수단시 되어버렸단 말이죠. 외재적 목적으로 갔다 그 말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교육 목적의 왜곡으로 보세요. 외재적 목적으로 교육 목적이 왜곡돼 있다. 그러니까 내재적 목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아마 이렇게 문제를 쓸 거예요. 자유교육이 아니고 내재적 목적 이렇게. 근데 자유교육의 개념을 갖고 냈단 말이죠. 이건 기본이에요. 사실은 교육학의 가장 기본은 자유교육이에요. 서양 교육사의 가장 기본은 자유교육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서양 교육의 모든 것들은 자유교육이에요. 근데 자유교육의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수업 안 한다는 거는 껍데기만 수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계속 읽으면 이러한 교육 목적의 왜곡으로 인하여 교사는 주로 문제풀이식 수업, G식 수업을 하게 되었고 학생들은 여러 교과에 스며 있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내면화하지 못했다. 사고방식을 내면화하지 못했다. 결국은 내재적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 자, 지식교육인데 즉 자유교육의 이상을 실현한다. 어떤 지식교육이다? 그냥 암기만 하는 지식교육이 아니라 자유교육이다. 지식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하겠다. 아까 우회과하고 귀결이 같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를 낼 때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두 번째에 대해서도 다음으로 여기서도 이제 학생들이 조금 오해한 개념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 설계 방식을 쓰는 건데 자, 다음으로 교육과정 설계 방식 및 수업 전략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교육과정 설계 방식 측면에서 종전의 방식은 평가 계획보다 수업 계획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뭐라고요? 평가보다 뭐를 앞세웠다고요? 수업을 앞세웠었다. 지금 그 말이죠. 있어서 교사가 교과의 학습 목표에 비춰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즉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문제는 결국 뭡니까?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알아볼 수 없었다. 지금 그 말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교사는 계획한 진도를 나가기 위한 급격한 나머지 자진도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지 못했다. 내년에는 학생들의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교육과정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요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학생들의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교육과정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 놓고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거 아싸 타일러 웃기고 앉았다. 이건 타일러 아니에요. 선생님 타일러 쓰면 부분 점수 줄까요? 니나 줘. 니나 줘. 안 줘요. 이건 타일러가 아니에요. 왜? 앞에서 뭐라고 앞에서 뭐라고 읽었어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평가 계획보다 수업 계획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목표에 달성했는지 잘 모르겠더라.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에 관한 것이냐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두 번째는 자 여러분 갖고 계신 7쪽을 한번 보시죠. 7쪽을 잠깐 갔다 갔으면 7쪽에는 제가 작년에 봤던 모의고사의 교육과정 압축의 개념 문제와 스킬백의 문제를 갖고 제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뒷페이지 보시면 이제 8쪽에 보시면 교육과정 압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8쪽에 보시면 교육과정 압축이란 뭐냐면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계획을 앞에 내고 그 다음에 수업 활동을 계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 2는 백워드 방식인데요. 타일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을 선정하고 이 선정된 걸 갖고 조직하고 수업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가는 뭐냐면 목표가 달성되었는가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목표가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인데 타일러가 얘기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평가는 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십니까 혹시? 목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표가 서울 가는 거예요. 서울. 어디에서? 목포에서 목표가 아니고 목포에서 서울 가는 거예요. 그럼 서울을 가는 게 목표라면 학습 내용은 KTX도 있고요. 시외버스도 있고요. 심지어는 목포에서 서울까지 시내버스만 타고 올 수도 있어요. 걸어올 수도 있어요. 자, 내용 선정했어요. 이렇게.
왜? 목표가 그냥 서울 가는 거니까 이렇게 내용 선정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조직하고 평가하면 돼요. KTX 제대로 됐는가, 시외버스 제대로 됐는가, 시내버스 됐는가, 걸어왔는가 이거 평가하면 돼요. 그래서 걸어왔으면 목표에 맞았잖아요. 서울까지 왔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 평가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평가는. 그런데 목표가 뭐냐면 서울까지 가는 건데 LT급으로 가야 돼. 바빠. 빨리 서울 가는 방법. 그러면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 빠름을 갖다 놔야 돼. 빠름을 평가해야 되죠. 그럼 빨리 가는 수단이 있을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거 지금 KTX가 제일 빠른 거니까. 물론 목포에서 대전까지는 그냥 옛날 선으로 오긴 하지만 그래도 KTX가 제일 빠를 거예요. 아니면 목포 삐었죠. 저 부산으로 반대버리면 되지 뭘. 아무튼 그럼 KTX. 그러면 수업을 KTX 갖고 해야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목포에서 서울까지 오는 시외버스 노선 이런 거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왜? 지금 평가 교육이 뭐니까? 빠름이었으니까. 결국은 평가를 강조하면 이거에 맞춰서 수업이 제대로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덩달아 뭐도 목표도 명확하게 달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개념이 백워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백워드 방식인데 결국은 그 앞에 보시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두 번째 다음으로 해서 첫째 줄 맨 끝에 종전의 방식은 평가 계획보다 수업 계획 중심이었다. 자, 평가 계획보다 수업 계획 중심이었다. 그래서 교사가 교과의 학습 목표에 비춰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교육과정을 설계하려고 한다. 목표 달성과 유용한,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려고 한다. 이게 결국은 요거만 가지고는 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거만 가지고는. 근데 앞에 벌써 무슨 말을 썼냐면 평가와 내용 중에 내용을 강조하고 그래서 평가가 없어고 이렇게 지금 써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건 백워드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백워드에서는 어떤 것들을 얘기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8쪽에 제가 쭉 설명해 뭐 특징 이런 거 써져 있으니까 기본 구조가 뭐 타일러에서 왔다. 그 다음에 목표를 강조하기 위해서 브루너한테 영향을 받았네 어쩌는 등. 그래서 평가 위치가 좀 더 상향 이동됐다는 등. 그래서 뭐 교사가 뭐 좀 더 책무성 있게 한다는 등. 이건 이제 알아서 쓰시면 돼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단 어느 기본적인 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백워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 다 틀리는 것이 되어버리죠. 다 틀려버리는 겁니다. 다 틀려버려요. 타일러 쓰면 다 틀려버리는 겁니다. 빵점. 모르죠? 천사 같은 사람 1점 줄 수도 있을 겁니다. 1.5도 뭐예요? 그것도 어차피 과락인 걸.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학습 과제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총평은 그 이쪽을 좀 한번 보실까요? 기출 분석 총평, 이게 이제 제 블로그에 2015학년도 교육학 기출 분석이라는 곳에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글인데요. 그 글에 대해서 제가 좀 써서 첫 번째 우선 교육 목적 지금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교육과정 설계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 맨 밑에 셋째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학습과제 제시 방식은 보기의 내용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예. 첫째와 두 번째는 보기의 내용을 갖고 감지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기의 내용 갖고는 감지할 수 없고 그냥 애들이 흥미를 잃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애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습과제를 제시해야 되겠다. 끝. 그러니까 보기와 관계없이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100가지도 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4점씩 다 맞았을 거야 아마. 제대로 썼으면 4점이고 제대로 못 썼으면 3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웃기는 거 하나 있지 않아요? 3개 쓰라고 그랬잖아. 첫째는 논하는 거니까 이건 하나 쓰든 2대 쓰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째 거는 논하시오 그랬으니까 자유교육에 대해서 논하면 돼요. 내재적 목적이 어떻고 그렇게 논하면 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각각 3개씩 쓰라고 그랬는데 몇 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4점이에요. 우리하고 예상하고 또 빛났어. 그렇죠? 3개면 3점인데. 그럼 왜 4점 줬을까? 문제가 3개, 4개밖에 안 돼. 3점씩 주면 안 되잖아. 4점이야 그냥. 나는 5점 줄 수도 있어.
그럼 5점 주면은 맨 마지막에 논술 체계성이 없어지네. 그럼 결국 어떻게 채점할 것이냐, 이거는 3개 가지고 3점 하는 거고 내용도가 충실하면 1점 더 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채점 기준을 보면은 각각 4점씩이고 그래서 4, 4, 16점이고 그 다음에 내용의 체계성이 맞느냐 이런 거 갖고 4점을 줬죠. 그게 결국은 체계성이 4점이 아니고 훑어내면 몇 점이야? 1점씩을 다 갖고 오면 몇 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7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7점짜리. 왜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이 3점씩, 3개씩이니까. 근데 거기에 1점씩 더 플러스 된 게 이게 뭐냐면 충실히 썼느냐, 논술답게 썼느냐, 그거 1점 주는 거예요. 3개 쓰라고 그랬는데 4점이니까 하나 더 쓰면 4점 줄라나? 아니잖아요. 3개만 쓰면 돼요. 3개를 썼으면 각각 1점씩이고 그게 충실히 쓰여졌느냐,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충실히 써지냐, 외워서 쓴 게 아니고 얼마나 충실히 쓰냐, 그게 1점 줘지는 거예요. 결국은 충실히 쓰는 게 이게 뭐냐면은 논술의 전체적인 체계성 4점 준 거에 각각 1점씩 해서 그게 7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작년에 쓸 게 많았잖아요. 5문제였잖아요. 조각조각, 그렇죠? 1, 2, 아까도 읽었지만 5. 그러니까 3점씩 하면 3점 15점이고 논술 책에서 5점, 20점이 맞았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잖아. 왜? 더 쓰라고 그랬던, 지금 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쓸 게 너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가 조각되어 있었어. 그래서 작년에는 점수가 좀 후했어요. 왜냐면 써야 될 게 많으니까 논술의 개념이 아니고 알고 있는 걸 그냥 거기다 막 뱉어내면 돼, 이렇게.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요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계속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저 어떻게 하면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직 논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지만 이거 교직 논술 수준이에요, 이게. 여태까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랬단 말이죠. 교직 논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번 시험의 특징, 즉 교육학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그저 교사의 직무를 설명하는 교직 논술의 수준을 넘어서서 교육학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교육학 논술 수준을 고려한다면 켈러의 ARCS 이론을 풀어서 학습과제 관련지와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련선 중에 하나인 자신의 목표와 관련 있는 것, 즉 학생들이 장래 목표에 관련 있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다 몰라도 그냥 ARCS만 가지고 그 중에 필요한 것들 3가지를 뽑아서 쓰면 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제가 조그맣게 또 써야죠. 그러나 굳이 켈러가 아니어도 된다. 우리가 공부한 것들 중에서 그냥 이 문제만 교직 논술처럼 말이 되는 것이면 된다. 즉 난이도를 조절한다든지 효능감 차원에서 성공 경험을 맛보도록 한다든지 자기 결정성 차원에서 자율성을 준다든지 아니면 학습 양식을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ATI처럼 뭐 적성을 고려해 준다든지 물론 적성에 학습 양식이 들어가지만 이런 말들이면 돼요. 또는 뭐 협동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 여러 가지들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답에 대한 오답도 아니고 이견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그냥 전부 다 썼으면 4점이에요 다. 그러니까 과락 좀 면할 수 있겠네. 4점 일단 얻었으니까 8점은 얻어야 되니까 이거는 다 4점은 그냥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3개 쓰라고 그랬으니까 3개를 썼고 그 3개 쓰는 것이 얼마나 충실되게 썼느냐에 따라서 1점 플러스가 들어갈 거다. 단순히 학습자들이 성취감을 맞도록 난이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썼으면 그건 맞긴 해요. 근데 논술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혹시 아세요? 저하고 수업 때 논술이란 뭐다? 왜 그러한지. 그래서 어떻게 그러해야 하는지를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거죠. 시가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를 학습 난이도를 조절한다라는 말을 쓴 건 그게 하나가 되는데 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흥미를 유발시키는지를 설명해야 나머지 1점 플러스 되는 알파 점수를 맞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논술은 이번 교육학 시험은 지금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2014년도 그다음에 올해 그다음에 작년에 추가 시험 그래서 3번 있었단 말이죠. 여태까지 3번의 문제는 교직 논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유초등 교육학 객관식을 없애면서 교직 논술로 갔고 중등은 교육학 객관식을 없애면서 그걸 뭘로 바꿔서 여러분들 알지? 교육학 논술로 바꿨어요. 교직 논술과 교육학 논술은 달라요.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게 안 맞았어요. 왜? 시험 문제 자체가 교직 논술 쪽이었으니까.
시험 바뀌면서 저 계속 주장해 갔었어요. 교직 논술이 아니고 교육학 논술. 교육학 논술이면 행정 고등고시 비슷한 문제를 낼 것이다. 행정 고등고시 여러분들 문제 봤지만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론을 가지고 근거를 대요. 그리고 그들은 정책하는 사람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되는가. 우린 교사니까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지금 네 문제 중에 이것만 빼고는 교육학 논술이 명확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객관식으로 간다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객관식은 앞글자만 따면 되죠. 그래서 외우면 돼요. 그렇죠? 앞글자만 따서 외우면 돼요. 여러분들 전국에서 서술식처럼 그렇게 외우면 돼. 그거는 서술이에요. 앞글자만 따서 외우면 그건 서술이에요. 근데 논술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앞글자 따서 외워서 될 일이 아니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학생들이 이 네 번째 문제하고 첫 번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막 계속 아우성을 치는데 네 번째 문제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 조직은 여태까지 한 번 시험에 났었던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갖고 계신 데 보면 학습 조직이 뭐냐고 뒤에 제가 설명 좀 해놨습니다만 제 교재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실어버렸으니까 했습니다만 몰라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늘 얘기를 했었는데 뭐 기출 문제 이제 분석이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수업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늘 드렸었냐면 거기에 보면 답이 있다 그랬어요. 보기에 보면 그래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답이 없는 게 조금 아까 좀 전에 동기 유발하기 위해서 과제 그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교직 논술이니까 답이 없어요. 보기. 네 맘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교육학 논술은 그 개념을 설명하려면 보기에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작년 거는 보기를 읽지 않아도 돼요. 교직 논술 수준이니까. 근데 올해 거는 보기를 읽지 않으면 안 돼요. 학습 조직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학습 조직이 뭐지? 처음 듣는 거야. 뭐지?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몰라도 나는 쓸 거다 그 말이야. 왜? 우리가 여태까지 교육학 공부를 했다면 대충 얽어서 다 엄하게 써갖고 4점을 다 날리는 것보다는 나는 대충이라도 써서 2점 맞을 것 같아. 왜 미쳤다고 4점을 날려? 그냥 2점만 날리지. 그게 뭐냐 한번 볼게요.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맨 마지막. 내년에 우리 학교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 교육을 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 학업 동기를 향상하는 데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위에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 위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일의 성공 여부는 교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자발적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냐. 첫 번째 뭐라고요? 교사가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거 쓰려면 정말로 쓸 게 없다 그러면은 이럴 때 이제 뭐 자기장학 이런 거 개념 비슷하게 얼버무려서 써도 돼요. 자기장학이란 말은 쓰면 안 되죠. 여기 장학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장학이란 말 빼고 그냥 얼버무려 쓰면 돼. 그럼 2점이라고 된다니까. 두 번째, 그래서 우리 학교는 자 보세요. 첫 번째에서 교사 모두가 교육적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두 번째, 지식과 학습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간다. 자, 첫 번째 뭐예요? 교사가 자발적 노력을 기울인다. 두 번째, 교사 모두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세 번째, 지식과 학습 정보를 공유한다. 세 가지 써 이걸 세 가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이제 이름하야 썰 푸는 거지. 소설 한 편 쓰는 거지 이거 갖고. 그러면은 4점은 아니어도 3점은 맞는다 그 말이야. 2점은 맞는다 그 말이야. 왜 그러냐?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11쪽에 보시면 학습 조직 김인식 교육학 논술 학원 582쪽, 583쪽에 있는 건데 제가 이거 수업하면서 논술 팁까지도 알려드렸는데 저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도 이거 몰랐어요. 그럼 책 보니까 이거 있던데 선생님께서 논술 팁도 얘기해 주셨었는데 아씨 이렇게 저한테 문자 보낸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그 밑에 5가지, 요 5가지 중에 3개를 쓰는 거거든요. 첫째, 1번의 개념이고 이거는 학습 조직이 뭐냐면 조직이 학습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학습을 해서 그걸 공유하면 조직 자체가 전부 다 학습을 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런 게 학습 조직이 쉽게 표현하면 수업 시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조직이 학습을 하겠어? 무슨 학교가 학습을 하나? 아니잖아. 선생님들이 공부하면
저 혼자만 한 건데 그건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 공부하는 걸 어떻게? 모든 사람하고 쉐어링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직 전부가 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잖아.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우리가 학습 조직 하고 있는 게 뭐 있어? 여러분 하신 거 뭐? 스터디. 그게 학습 조직이야. 내가 공부한 거 공유하면 우리 조직이 다 학습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학습 조직은 스터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기억번의 개인적 숙련. 누가 개인적?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터디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열심히 공부를 해와야 된다. 지금 그 말이야. 자, 아까 문제에서 첫 번째 뭐 있었어요? 뭐 있었다고? 교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자발적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그 말이거든. 어? 두 번째, 정신모델. 정신모델 이거는 공감대예요. 공감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무엇이에요? 공부 열심히 뭔가를 공부해서 가르쳐주는, 그래도 학스터디 하는데도 열심히 누가 공부해갖고 왔는데 그래 너 잘났어 시발. 그러면은 뭐가 돼? 그 스터디는 깨지는 거잖아. 열심히 해서 맞아, 너 열심히 잘했어. 우리가 그런 거 알아야 되지. 서로 간에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공감대거든요, 그게. 근데 이 정신 모델은 여기서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데도 이렇게 녹아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정신 모델이 시스템적 사고에 녹아 들어가요. 시스템적 사고, 제가 수업할 때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체제적이라는 개념을 쓸 때 항상 무슨 말이에요? 유기적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직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각각 공부해서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스터디 그룹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 열심히 한 걸 어떻게 돼? 공유해야 되잖아. 그게 뭐야? 시스템적 사고란 말이야. 네가 잘해서 나한테 영향을 주고 내가 열심히 해서 너한테 영향을 주고. 그게 시스템적 사고예요. 그게 미음 말이에요. 시스템 사고란 말이 이 말이에요.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조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자, 그럼 여기에 어디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문제 맨 마지막에 지식과 학습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게 뭐냐면은 디귿번에 공유된 비전, 리을번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는 팀학습. 그게 뭐냐면은 문제의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교사 모두가 교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요. 이게 팀학습.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몰라도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단어 있는데 이게 뭐지? 학습 조직. 이게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쓰는데 쓰긴 쓰네. 이게 뭐지? 그래갖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 그래갖고 엄한 단어를 갖다 붙이면 점수가 어떻게 될까?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니까 탈락되겠죠. 예를 들면 김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앞에 김인식을 빼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잘못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오답이에요. 근데 김인식을 몰라. 이름이 자꾸 헷갈려. 김인식인지 김한식인지 자꾸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김인식 안 써버리고 설명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1점 맞을 거 0.5점 맞을 거 아니야. 그렇게 쓰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얘기를 했었어요. 보기에 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황하지 말고 써라. 이렇게 세 가지 이거 소설 쓰면 2점은 맞을 거 아니야. 근데 알지도 못하게 무슨 뭐 엄한 거 쓰고 앉았고 무슨 타일레스 학습 조직 원리를 쓰고 앉았고 계속성 계열성 쓰고 앉았고 무엇 때문에 그딴 걸 쓰는데 여기 계속성이 어디 나오는데 어디서 듣긴 들었어. 조직이라는 단어도 듣고 학습이라는 단어도 듣고 안 들었겠어. 교육학 공부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학습이라는 단어고 조직이라는 단어인데. 결국 무슨 말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3쪽을 좀만 보시면 3쪽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마지막 4번 설명 지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상의 문제를 확인해 보면 일단 보기의 내용을 참조해서 어떤 내용으로 논하고 설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했다. 이것은 기존의 문제와는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다. 즉 2014학년도 문제는 잠재적 교육, 문화실 협동학습, 협동학습, 지도성 이론 등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으로 보기 질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로서 유초등 교직 수준과 교직 논술과 대등소이한 그저 교직 논술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두 번의 추가 시험도 마찬가지다. 교직 논술은 그저 교사의 마음을 쓰는 것이라면 교육학 논술은 정말 논술답게 왜 그러하며 어떠해서 그러한지를 교육학의 내용을 가지고 쓰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학의 내용을 철저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까지 시험 문제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올해 열심히 내용학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 보고 나오면서 1교시 시험 보면서 C8 소리를 아마 입에서 아마 달았을 것 같아. C8 이게 뭐예요? 문제 보는 순간 아이고 망했다 C8 그랬을 거다.
근데 저랑 공부한 사람은 자유교육을 보면서 아싸 나왔다. 두 번째 빼거든에 아싸 다 썼다 그 말이지. 물론 이번 시험은 교육학 논술에 교육학이 강조되고 논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강조된 면이 있지만 그래도 교육학 논술에 한 발 더 다가선 문제들이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처음이었으니까 작년에는 여태까지 교직 논술이었으니까 그렇게 냈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지금 되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나도 학자인데 나도 대학 교수인데 박사인데 학자로서의 양심에 지금 꺼리낌이 지금 자꾸 되는 거야. 교직 논술과 다른 점이 무언가에 대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이렇게 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학 논술이라는 책들이 전부 다 교직 논술이에요. 그렇죠. 저는 교육학 논술 책을 교육학 논술 지도라고 해서 내용학에 충실을 해서 낸 책 한 권이 있지만 그냥 교직 논술의 개념으로 나와 있는 책은 전 낸 적이 없고요. 다른 학원가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논술, 모의고사 뭐 이렇게 해서 낸 것들이 보면 전부 다 교직 논술 냄새를 무지하게 풍기는 문제들이었어요. 아따 요거 봐라. 소동에서 대구교대 난리 났죠? 그렇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거기서 가르친 거 그대로 낸 거예요. 이렇게 조금 말만 바꿔서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아싸 요것들 봐라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제가 예전에 평가원에 일을 할 때 이제 문제 출제 국가고시 출제하고 그럴 때 또 이제 저도 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가서도 늘 접하고 그랬지만 기존에 있는 것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늘 하거든요. 근데 지금 수능은 변별력이 약화된 게 뭐냐면 이제 자꾸 국가에서 정책이 뭐냐면은 교육방송에 근거해서 문제를 내라 자꾸.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내년에 이제 교육방송 얘기해도 아마 굉장히 좀 어렵게 낼 거거든요.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올해 아마 문제는 분명히 그랬었을 겁니다. 혹시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전공도 조금 까딱스럽다라는 혹시 느낌을 받지 못하셨나요? 그냥 평상시에 보던 건데도 답을 쓰기가 조금 껄끄럽다 뭐 이런 혹시 느낌 없으셨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교육학 문제가 이랬다면 전체적인 문제는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갔었을 거거든요.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교육학 문제는 교육학 논술로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공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여기 좀 한번 더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이번 2015학년도 교육학 논술은 교직의 논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15학년도 시험이 지난번의 시험들과 다른 특징을 살펴본다. 첫째, 교직 논술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저 교사라면 당연히 이러해야 한다는 데의 관점에서 벗어나 교육학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로서 교육학 개념의 학습이 필요하다. 둘째, 그저 기본 개념만을 암기하고 필수적인 단어만을 암기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기의 내용을 참조해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유추하고 그것에 대해 맞는 답을 작성해야만 한다. 그렇죠? 이 또한 기본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을 충실히 학습해야만 가능한 것들이다. 셋째, 이제 두 번의 추가 시험과 한 번의 정규 시험을 치르면서 교육학 논술이 유초등 교직 논술과 다른 점이 없었음을 자각하고 명실상부하게 교육학 논술의 시험에 부합한 쪽으로 진일보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늘 주장했듯이 교육학 논술은 교직 논술과 달리 그저 교사의 자세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교육학 내용에 근거를 두고 논술해야 하는 행정고등고시 시험 유형과 거의 비슷해짐으로써 제가 주장한 것과 정확하게 교육학 논술이 적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갈 것입니다. 내년 올해 이제 뭐냐면은 그 이제 결국 맨 마지막 보죠. 그 밑에 건 이제 제가 뭐 적중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 결국 교육학 논술은 김인식 교육학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교육학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 논술할 수 없는 것으로 글쓰기 연습보다는 먼저 교육학 내용학을 철저히 공부한다는. 그러니까 글쓰기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제가 물어봤더니 저한테 수업 들은 학생들은 답안지를 2장을 다 썼대요. 근데 논술 답안지를 쓰면서 옆에 봤더니 한 장도 채 못 채우더라는데 옆에 사람들 봤더니 뭐를 썼을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4점짜리에서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3점만 전부 다 맞고 정확히 썼어도 3점만 맞고 땡이다 그 말이지. 그럼 나머지 플러스 알파 점수는 날아가는 것이고 그럼 1점씩 해갖고 3점 다 날아가 버린 것이고 그 중에 잘못 썼으면 또 날아가고 그럼 맨 마지막에 체계성에서도 없어지고
아마도 올해는 과락도 열한 나올 것 같아요. 왜 자유교육 피터스 갖고 엄한 짓 했고 학습 조직이라는 거 또 엄한 짓 했고 또 다른 거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이것저것 갖다 막 써버렸으면 그거 두 개 다 날라가면 일단 8점 날라가고 알고 있는 것만 한 장에다가 알고 있는 것만 썼으면 뭐 얼마나 썼겠어. 빼빼 마른 사람만 썼겠지. 뼈대만 앙상한 걸 썼겠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마 작년은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줬어요. 그렇죠? 작년은 굉장히 점수가 후했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작년에 점수가 교육학 논술이 점수가 후했던 이유는 교직 논술의 개념이라 그래요. 대충 쓰면 돼요. 이뤄야 된다. 됐습니다. 근데 이번 거는 그렇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당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교육학 논술이 올해는. 심지어는 막 5, 6점씩이 확확 차이가 날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어요. 작년 시험을 보면서 변별력의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학을 왜 이렇게 봐야 돼? 그럼 이거 뭐로 봐야 돼?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고 저희 학자들 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랬지 않았나 저는 싶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것들을 좀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혹시 여러분들 이제 뭐 잘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잘 보셨고 조금이라도 이거 어떻게 쓰는 게 올바른가 좀 궁금해서 여기 앉아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아무튼 기본 개념을 충실히 알고 있지 못하면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고 충실히 알고 있지 못하면 논술 쓰는 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건 명확한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도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기 전부터 1, 2월 달 수업을 어떻게 하고 1년 수업을 어떻게 할 건가를 구상했는데 이제 제가 구상했던 게 지금 기출 문제 나온 유형하고 아주 정확하게 매칭이 탁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저로서는 굉장히 왜냐하면 제가 구상했던 것들을 요즘 맨날 이런 거 저런 거 구상하고 어쩌고 저러라고 뭐 아직 머리도 못 자르고 먼저 머리도 자르고 또 나이 먹을 티내라고 또 염색도 해야 되고 염색 다시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그 집중 케어반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수업을 제가 하려고 그래요. 수업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암기시키고 논술 조그만한 거 쓰도록 하고 이제 이런 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인강생들한테는 지금 인강 등록금 계신 분들 계시면 인강생들한테는 그 수업은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야만 왜냐면은 교육학은 남들 맞는 만큼만 맞자. 그래서 작년 같으면 17점, 16점, 18점 이렇게만 맞아도 전국에서 한 문제만 더 맞아도 됐는데 올해는 지금 교육학은 남들만큼만 맞자가 아니고 남들만큼만 맞으면 과락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교육학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지금 2차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면접 특강을 좀 하긴 할 겁니다만 그 면접 특강, 면접 문제가 결국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교육학 내용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학 논술이 아니고 내용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절대평가는 어떻고 상대평가는 어떻고 이런 거 했을 때 절대평가가 어떤 특징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내용학인데 논술에 나올 것들만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은 면접 공부를 새로 싹 해야 돼요. 새로. 교육학을 전부 다 새로 싹 훑어야 돼요. 물론 역사, 철학이 조금 빠지겠죠. 그러니까 심리학, 과정학, 상담, 평가, 과정. 이쪽에 이제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시사적인 문제에 관심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면 예를 들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 의하면 그 아이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교사의 기본적인 자세로서 뭐 레포가 어떻고 공감적이 어떻고 이제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교육학 논술만을 대비한 공부를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1, 2차 시험을 다 봐서 붙어야 되니까 교육학은 논술만을 위한 게 아니고 면접에 다 써먹는 거기 때문에 면접은 교육학 내용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가 이런 정책을 쓰려고 그러는데 교육학 내용학적인 면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 없으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면접 그리고 예전에 면접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나와 책들이 많으니까 저한테도 자꾸 그런 책 쓰라. 그 뭐하러 써요 그거를. 시중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뭐하러 거 써. 그럼 제 책 그냥 갖고 공부하면 되는데. 그런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왜 책 안 써요? 귀찮아서 못 쓴다고 그랬어요. 내가 게을러서.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아무튼 그래도
감사하게 시중에 없다면 제가 써야 되지만 시중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학이구나라는 것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무튼 잘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하고 기죽지 마시고 2차 준비 열심히 하셔서 훌륭한 선생님들 되십시오. 자, 이상 김희식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